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장이 편해야 그날 하루가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속이 불편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형태의 변이 관찰된다면 분명 대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몸속 소화기관의 마지막 관문인 대장. 오늘 TV 메디컬 약손 이 시간에는요, 이 대장의 불편한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 모셨습니다. 대장학문외과 김혜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 건강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참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요즘 유독 장내세균이라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참 다양한 종류의 균들이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런 장내세균이 대장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있을까요? 우리 장내에는 여러 장내 세균들이 혼합되어서 존재하고 있고 유익균들과 유해균들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대장의 건강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유익균이 적어지거나 이러한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는 대장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오래 지속된다면은 대장 점막의 변화를 일으켜서 설사나 변비 또는 가스참 등의 그런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일부의 유해균들이 대장암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그런 유산균들은 우리 장내에 들어가서 대장 점막을 보호하고 유해균들과 경쟁하면서 생존함으로써 대장의 장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굳이 유산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식이 중에서 저지방식이라든지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채소나 과일 같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할 때는 이러한 장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여러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눌 이 대장이란 것이 소화기관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 보이는데요. 우리 대장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장의 대표적인 양성 질환으로는 변비와 설사 그리고 복통을 반복하는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고 이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벽이 약해져서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대장 개실이 있을 수가 있고 유전성 병으로는 대장에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용종이 생기는 가족성 용종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악성 질환으로는 대장암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대장은 하나의 장기이기는 하지만 그 위치별로 또 기능이 달라서요. 네. 부위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대장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대장은 소장의 끝부터 항문으로 연결되는 소화기관을 일컫습니다. 길이는 약 1.5m 정도 되고 주로 수분을 흡수하거나 비타민 B, K와 같은 비타민을 합성하고 대변을 형성한 후에 배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크게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맹장은 대장이 처음 시작하는 부위이고 대장의 대부분은 결장이 차지하는데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은 일반적으로 항문에서부터 15cm만을 일컫는 부분이고 대변이 일시적으로 저장됐다가 배설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요.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장암 발병률이 꽤 높은 편이라고 하던데요, 교수님. 실제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요? 이 통계는 2021년도에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나온 통계이고 남녀 전체를 따져서 봤을 때 한 해의 대장암 발생률은 갑상선 암에 이어서 2위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에 동일한 조사를 했을 때 대장암이 4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90% 정도가 용종 단계를 거쳐서 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용종 중에서는 선종성 용종, 즉 선종에서 대장암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통해서 크기가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암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대략 걸리는 시기는 3년에서 10년 정도의 주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서 발생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대장에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대장의 용종이 생기는 가족성 용종증과 젊은 나이에 생기고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등이 대표적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 비만, 흡연, 과음, 염증성 대장 질환 등이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대변을 참는 습관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장 속에 대변이 쌓이면 사실 노폐물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분명 장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대장암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실제로 변비가 있다고 해서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장암이 발생하였을 때 그 증상의 하나로 심한 변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장은 파이프와 같은 관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대장암이 발생했을 때는 내강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에 장애를 주고 결국 그게 심한 변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장기간 동안에 변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하시는 와중에 가족성 용종증이라는 단어도 언급하셨습니다. 왠지 가족력이 있다면 대장암 또한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족성 용종증이나 또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우성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유전성 대장암이 있다면 자녀에서 발생할 확률이 5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유전성 대장암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은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유전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족력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장암도 그렇고 일반적인 암은 50대 정도의 중장년층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대장암은 또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하여서 30, 40대의 젊은 대장암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수치로만 봐도 2017년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으로 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런 젊은 대장암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젊은 대장암의 발생 증가율을 본다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위로 올라설 만큼 젊은 대장암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에서 젊은 대장암의 증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저식이섬유와 같은 식습관의 변화, 비만 인구의 증가, 그로 인한 비만, 흡연, 음주 이런 요인들이 젊은 대장암을 증가시킨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증상과 가족력이 있을 때는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은 증상과 가족력이라고 합니다만 이 증상이
없는 게 또 대장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뚜렷한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작은 신호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위험 신호 어떤 것들을 좀 새겨놓으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배변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사와 변비를 반복한다든지 또는 대변에서 피가 비친다는 혈변이나 또는 흑변이 그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대장이 내강을 막아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데 그로 인해서 복부 통증이나 복부 팽만 또는 복부의 종괴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또한 전신적인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와 피로감 호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대장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이 발견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상 중에 혈변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또 치질이잖아요. 많이 오래 앉아 있는 습관들 네. 때문에. 근데 치질로 인한 혈변, 또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치질로 인한 혈변은 선홍색을 띠지만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은 그 위치에 따라서 대장암의 위치에 따라서 적붉은색부터 해서 선홍색까지 다양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또한 혈변뿐만 아니라 대장암에서는 다른 앞서 말씀드린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고 변에 점액이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혈변만으로 변의 색깔만으로 치질과 대장암을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혈변이 있을 때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더 정밀한 검사를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 혈변의 정도가 얼마일지도 궁금한 게 자칫 또 빈혈하고도 또 이렇게 이어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요. 오래된 심한 빈혈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고 대장 내시경에서 실제로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대장암 중에서 우측 대장암은 그 내용물이 액체이고 그리고 내강이 넓기 때문에 주로 우측 대장암의 증상 중에 하나로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대에서 50대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대장암이 점점 젊은 층에게도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선생님, 실제로 진짜 젊은 층들이 대장암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최근 5년간 젊은 대장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시민분들은 이 대장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담아봤거든요. 화면을 한번 놔보시죠. 대장암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대장암 많이 걸린다 해서 저도 대장 내시경 받았어요. 가족들 중에 대장암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본인도 꼭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배변할 때 혈변이 보이면 대장암을 의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걸린다고 들었어요. 담배하고 술은 암하고 그다음에 그 규칙적인 식사를 제때 하려고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대장암을 2년에 한 번씩 계속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장암이 걱정돼서 지금 수술을 멀리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 채식주의자는 그 대장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장암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육식주의자보다는 그 위험성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가족력이 있다면은 적절한 나이에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대장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주위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 국민의 한 10% 정도는 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오랫동안 앓게 되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러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거는 변비나 설사 그리고 속이 불편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앓게 되는 질환인데 대장암의 증상 중에 하나가 변비, 설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무조건 단순하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장암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 가서 먼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장암 수술 이후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수술하게 되면 수술 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장을 일부분 절제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수술 전과 후에 장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장내 세균의 균층들이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얼마든지 약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그때는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뱃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뱃살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복부 비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복부 비만의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면 대장암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러던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비만이 있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몸에 염증 작용이 높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과 연관성이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제 주위에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나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이렇게 자제분들이 보니까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열이 되거나 뭐 통증이 있을 때 꼭 먹는 소염 진통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아스피린 같은 거 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아스피린을 정기적으로 좀 먹어주면 대장암에 안 걸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고위험군에서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대장암 발병률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발표된 논문들도 많긴 한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결과를 따지면은 일반 모든 국민들이 대장암 위험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는 대장암의 발병을 낮추기보다는 다른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한다고 해서 대장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 없이 개인의 잘못된 상식으로 약을 복용한다는 건 위험하겠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대장암에 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는 대장암의 치료법, 또 진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도 교수님께서 의심 증상이 발견이 되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대장암이 의심돼서 병원에 찾으면 또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대장암으로 의심되었을 때 첫 번째 검사로는 대변 잠혈 검사가 있습니다. 이는 대변 내에 숨겨진 혈액을 찾는 검사로서 혈액이 있으면 양성, 혈액이 없으면 음성으로 판정되게 됩니다. 대변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법이 상당히 간편하나 실제로 대장암을 진단하는 데는 정확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장 조영술로 대장 안에 조영제와 가스를 넣은 다음에 CT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대장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실제로 대장 조영술을 통해서는 작은 용종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만일 대장암이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대장 내시경과 같은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 내시경이 있는데 대장 내시경은 우리가 장정결제라고 하는 액을 먹고 나서 대장을 비운 다음에 항문을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였을 때 바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용종 절제술이라는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1mm에서 2mm 정도 되는 작은 용종들도 확대된 영상으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아무래도 대장암 진단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대장 내시경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출혈이나 복통, 뭐 심지어는 천공 같은 증상들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 이런 증상을 겪는 경우가 잦은가요? 가장 큰 합병증으로는 말씀하신 출혈이나 천공 등이 있습니다. 대한소화기내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검진 목적으로 건강 검진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는 10,000명 중에 7명꼴로 출혈이 발생하고 천공은 10,000명 중에 2명꼴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료적인 목적, 즉 용종 절제술이나 초기 대장암에서 내시경적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출혈이나 천공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합병증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암 치료에는 기본적인 수술적 치료도 있지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다양한 치료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은 어떤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대장암 치료에 앞서서 먼저 대장암 병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이 진단이 되면 그 이후에 CT나 골반 MRI를 통해서 대장암 병기를 판정하게 됩니다. 대장벽은 상당히 얇지만 대변이 지나가는 부분부터 해서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점막층에서 발생해서 그 뿌리가 깊어지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막층에만 대장암이 국한된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깨끗이만 제거가 된다 하면은 치료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점막 하층이나 근육층까지 대장암이 진행된 경우는 1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침범한 경우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는 3기,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는 2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을 벗어나서 간이나 폐 쪽에 전이가 있는 것을 원격전이라고 하고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를 4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0기 또는 1기의 일부 환자들에서는 내시경적 절제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내시경적 절제는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 아래쪽에 점막 하층에 용액을 주사함으로써 대장암을 융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용종이나 암의 그 하부를 다음과 같이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올가미를 이용해서 대장의 용종이나 초기 암을 제거할 수가 있고 그 뿌리가 좀 더 깊다 아니면 크기가 크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내시경적 칼을 이용해서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통하여 초기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암에 대해서 내시경적 절제술 후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점막하 암 침범이 1mm 이상, 절제연의 암세포가 존재한다거나 혈관이나 림프관에 암 침범이 있거나 낮은 분화도 암에서는 내시경적으로 충분히 절제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이 발견이 되면 보통 이렇게 제거를 좀 손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용종이 많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제거만으로 가능한 건지 혹시 대장암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지는 않은지도 우려가 되거든요. 단순히 대장의 용종이 많다고 해서 대장암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장 용종의 크기가 클수록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용종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내시경을 언제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10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는 그 다음 해에 5개에서 10개가 발견되면서 큰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3년 후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종이 없다면 5년 후에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하신 내시경 절제술로 충분히 치료가 된다면 다행일 텐데 말씀하셨다시피 1기 일부 그리고 2, 3기로 넘어갈수록 이제 더 이상 내시경적 치료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릴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떤 수술적 치료가 이어지나요? 진행성 대장암에 대해서는 대장의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측 대장에 암이 있을 때는 우측 절제술, 그리고 횡행결장에 암이 있을 때는 횡행결장 절제술, 좌측 하행결장에 대장암이 있을 때는 좌반 절제술, 구불결장이나 그다음에 상부 직장암이 있을 때는 전방 절제술 또는 저위 전방 절제술을 하고 있고 하부 직장암 중에서도 관략근을 침범한 경우에는 복회음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암 수술에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발 종양이 있다면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하면서 종양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암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전이가 가는 곳이 보통 주변의 림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림프절을 다음과 같이 완전 절제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다 절제한 다음에는 남아있는 대장과 대장 또는 남아있는 대장과 직장을 서로 연결을 해야지 우리가 대변을 원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전한 문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안전한 문합을 만들 때는
충분한 혈류 공급이 필요하겠고 직장암에서는 수술 전 장세척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문압부가 잘 붙지 않고 누출이 되게 된다면은 응급수술이나 장루의 위험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진행성 대장암에 있어서는 수술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장을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얼만큼 잘라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수술이 있고 나서는 또 재발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장은 그 위치에 따라서 절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딱 몇 센치다라고는 저희가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환자분들이 물어보셨을 때는 20에서 30cm 정도라고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네. 이는 충분하게 안전한 절제원을 확보하고 절제를 해야만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기에서는 5%, 2기에서는 10%, 3기에서는 30% 정도 5년 안에 재발한다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재발이 될 때는 보통 수술 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대부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그 조직 검사에 따라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항암 치료를 한다면 이러한 재발률들을 어느 정도는 낮추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많은 의사분들께서 이제 암 수술은 과거 개복 수술에서 최소 침습 수술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대장암도 마찬가지일까요? 어떻습니까? 대장암 수술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큰 절개창을 가진 개복 수술만 했다면은 2000년대에는 복강경 수술이 대장암에 적용되었고 그 후에는 로봇 수술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개복 대장암 수술은 복부의 정중앙에 큰 절개창을 내고 직접 손으로 만져가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방법이고 현재까지 표준적인 수술 방법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절개창으로 인해서 회복이 느리고 통증이 크고 미용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개복 수술과 동일한 수술을 하면서 절개창을 좀 더 적게 만드는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이 두 수술을 합쳐서 최소 침습 대장암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술이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의 수술 후 배 사진만 보더라도 개복 수술에서는 큰 절개창이 있는 반면에 복강경 수술에서는 그 큰 절개창을 약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었고 최근에 나오는 로봇 수술을 통해서는 하나의 절개창만으로도 개복 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과 동일한 수술 술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강경 대장암 수술이라는 것은 배에 투관침을 꽂습니다. 투관침을 꽂은 다음에 안에 공기를 주입을 해서 기복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복강경 카메라를 넣어서 카메라로 비춘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긴 기구를 넣어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개복 수술에 준하는 수술 술기가 시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현재는 입증되어 있는 표준적 수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강경 대장 수술에서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복 수술에서는 저희가 3D로 환자 배 안의 모든 장기들을 보면서 수술했다면은 복강경은 2D이기 때문에 원근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강경 수술 기구는 모두 일자형 막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자의 기구를 넣기 때문에 특히나 하부 직장암 또는 중부 직장암 같이 골반 안에 위치하고 있는 직장암을 수술할 때는 이러한 막대형 기구가 잘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복강경 대장암 수술의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최근에 로봇 대장암 수술이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 방식은 복강경하고 비슷하지만 여러 기술적인 진보를 이뤘는데 첫 번째로는 술자가 3차원 입체 확대 영상을 보면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 기구는 나의 손의 움직임을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기구 움직임이 가능하고 세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직장암은 좁은 골반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반이라고 하면
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직장뿐만 아니라 앞쪽에는 방광,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궁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이 같이 들어있고 그 뒤에는 이러한 배뇨 기능, 성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좁은 공간에서 신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는 데는 로봇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남자 환자의 골반이고 상당히 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대된 영상이라서 그렇지 이 정도면 실은 제 주먹이 안 들어가는 정도의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단일공을 통해서도 이전의 로봇 수술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현재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장암 수술 기술에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술 후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수술 후에는 또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대장암으로 수술한 후에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 전에 암이었던 게 수술 후에 암이 아니다라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이 환자는 최종 몇 기다 하는 거는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고위험 2기 또는 3기로 진단이 됐을 때는 항암 화학요법을 통해서 재발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의 환자에서는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표적 치료제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표적 치료제는 전이성 대장암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과 부작용들을 고려했을 때 2기나 3기의 환자들은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받게 되고 전이성 대장암에서는 표적 치료제로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항암 치료를 한다면 재발률을 낮추고 완치율을 향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암 치료가 있었다 할지라도 워낙 이 대장이라는 기관 자체가 소화기 기관이다 보니 예민하지 않습니까? 수술 후 예후에도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을 저희가 조심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나 직장암에서 직장을 절제한 경우에는 하루에 10번 정도 간다든지 하는 잦은 배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 이외에도 저희가 수술하면서 대장을 비우는 장세척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항생제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장 내의 유익균들이 좀 더 감소하는 효과 때문에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산균 복용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뭘 먹을지를 환자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1, 2개월 동안은 좀 더 부드러운 음식을 권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 있는 정상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나는 육류는 전혀 안 먹었어요. 대장암이 걸렸기 때문에 나는 육류는 전혀 안 먹어요 하는 환자분들도 있고 저는 뭐가 안 좋다고 해서 빼고 먹어요 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든 영양소는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을 두는 음식은 없고 균형 있는 정상식을 유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은 일반적으로 수술 안 한 분들도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은 설사나 그리고 복통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좀 금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류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고 영양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드셔야지 힘이 난다라고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암 중에서도 직장암 환자들이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문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인공 항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지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직장암으로 처음 진단받고 저희 외래에 오는 환자분들이 제일 처음에 묻는 질문이 바로 제 항문을 살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장암이 항문 관략근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안전하게 종양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항문을 제거하고 영구적인 장루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암 수술에서는 대부분 수술 전에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동반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문 앞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장루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에서 2달 후에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병원 통계에 따르면은 약 98%에서 항문 보존이 가능했고 아마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느 병원에 가셔도 항문 보존율은 아마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직장암에서 항문 보존 기능을 높이는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수술 전에 하는 항암 방사선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5주를 하게 돼 있고 항암 치료를 동반했을 때 그 방사선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동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종결하고 약 8주 후에 다시 직장암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외 관략근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문 보존 수술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저희 외래에 왔을 때 환자의 MRI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 빨간 점선으로 돼 있는 저런 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주 동안의 방사선 요법 그리고 항암 요법 후에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술은 이제 그 완치를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지 않게 빨리 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암이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다면 수술이 불가능한 걸까요? 실제로 한 20-30년 전 이럴 때는 전이가 있다고 하면 이제 사기니까 저희가 치료를 못합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항암제가 발전을 했고 그리고 수술 술기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단독 전이가 있다, 간이나 폐에 단독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암 치료 후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30%까지 현재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이 환자의 경우에서도 간 전이 대장암이 있는 환자의 대장 내시경 사진입니다. 보시면 전체 내강을 막고 있는 대장암이 있으면서 간 전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였고 간 전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실제로 수술 후에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하였습니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대장암 센터. 하루에도 수많은 대장암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암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다. 누구에게나 두려운 암의 존재. 한국인의 대장암 발생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기 발견 시 90% 이상의 완치율이 보고될 정도로 빠른 치료가 중요한 암이다. 대장암 치료는 기본적으로 초기의 대장암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진행된 대장암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에서 나왔던 그 결과를 가지고 예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 이외의 치료를 결정하는 것도 수술의 결과를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치료와 예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술적 치료. 의료진이 수술 준비로 분주하다. CT나 MRI 검사상 초기에는 3기 직장암으로 진단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5주간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현재 8주를 방사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서 오늘 수술해 옵니다.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수술 환자의 경우 건강검진 중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직장 부위에 암이 발견된 상황. 일명 최소 침습 수술이라 불리는 복강경 수술은 복부 부위의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수술 기구를 삽입한 다음 암이 발생한 부위를 절제하는 방법으로 개복 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작아 다방면에서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다.
일단은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남자 환자고 그다음에 환자가 골반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단면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복강경으로는 특히 이런 그 술기의 습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잘 돼 있다면 이런 환자에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복강경으로 잘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방사선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술기 자체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관략금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리고 종양학적으로 암 자체가 침범도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항문을 보존해가지고는 그 암을 모두 다 절제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방사선 치료 후에 항문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예방과 조기 진단에 있어 핵심은 바로 정기적인 검사. 조기 검진을 통해 소리 없이 찾아오는 암의 그림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기에만 발견이 된다면 내시경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시경적으로 절제를 못했다 하더라도 초기라면 우리가 그 후에 항암 치료나 아니면 다른 치료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리 발견하고 하는 게 좋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장암 환자 사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술 후에 뭐 항암 치료나 병행 치료들도 중요하겠지만 추적 검사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는 어떤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수술한 후에 5년 동안 재발이 없어야지 이제 완치가 됐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첫 2년 동안에는 3개월 간격으로, 3년 동안에는 6개월 간격으로 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매번 오실 때마다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합니다. 이 혈액 검사는 종양 표지자 검사로 실제로 모든 CT나 다른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검사들이 꼭 환자 몸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검사로 종양 표지자 검사를 3개월마다 후에 3년 동안에는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첫 2년 동안은 6개월마다 CT를 촬영을 하고 후에 3년 동안은 1년마다 영상을 촬영하는데 이는 처음에 병기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으로 수술했는데 꼭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할까라고 묻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대장은 1.5m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수술했는 부분은 20-30cm 정도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대장에서는 다시 또 용종을 만들고 대장암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술 후에 1년째, 그 후에 2-3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와서 검사를 하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거는 대장암과 관련된 종양 표지자 검사와 그리고 CT 검사를 하는데 특히 여성에서는 유방암, 그리고 갑상선암, 자궁암 이런 것들은 그 사이즈가 많이 커져서 이렇게 CT로 진단될 정도가 돼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단계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암종에 대한 검사들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검진은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 누차드리고 있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 듣겠습니다. 대장암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무증상입니다. 그리고 용종 단계에서 발견되면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용종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대장암을 약 75에서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 검진 권고안에 보면은 45세부터 1-2년 간격으로 분변 잠열 검사를 권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국가암 검진 사업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에서 1년마다 분별 잠열 검사를 권하고 있고 여기서 이상 소견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50세 이상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바로 하시는 것을 또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높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을 때는 10년 먼저 건강검진을 시작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목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공급원인 육류는 전혀 먹지 않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단백질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다만 섭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해서 이러한 살코기들을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끼 충분하게 채소 반찬을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그리고 과일 또한 다른 병이 없다면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들도 권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유산균 정도는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내가 좀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지 하는 쪽으로 아마 선택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예로 간은 맵고 짜지 않게 하기 또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지킨다면은 모두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장암 예방에는 다음 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 50세 이상에서는 국가에서 나오는 대장암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가족 중에 대장암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면 보다 일찍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한 유전성 대장암의 그러한 가족력이 있다면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용종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추적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대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혈변이나 이러한 대변에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보다는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상선암, 폐암, 그리고 무서운 질병인 대장암을 포함하여 우리는 국내 3대 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대장암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대장암 초기를 진단받은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 그중에서 어머님이요, 10년 전에 안타깝게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걱정이 됐는 모양이에요. 정기적으로 대장암 검사를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올해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 진단이 나왔다고 하네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지내고 있는데 주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이야기가 젊었을 때 대장암에 걸린 환자들이 중장년층에 비해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고 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많이 도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젊다고 해서 빨리 암세포가 자라고 더 빨리 진행된다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내가 설마 암이겠거니 하고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견할 당시에 중장년층보다 더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가 떠도는 것이지, 젊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자라고 난 나이가 많아서 암이 늦게 퍼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왜 대장암 진단을 무료로 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좀 의심스럽다면 빨리 조기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10년 일찍 40대부터 검진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평소에 장 건강이 좋지 않은 4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밥을 먹고 나면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20대 때는 굉장히 좀 사회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증상들 때문에 20대부터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꾸준히 먹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장이 약한 사람이거나 혹은 대장암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에는 유산균을 오히려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거 유산균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유산균은 일반적으로 장에 부족한 균들을 보충해주는 그런 제제들입니다. 유산균 제제들마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산균들을 먹게 되면 설사를 좀 더 일으킨다든지, 어떤 걸 먹게 되면 대변을 좀 더 고형화해서 그런 형식으로 잘 보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유산균들을 잘 골라야 하고, 나에게 맞지 않은 유산균들을 먹게 되면 오히려 설사를 일으켜서 탈수 증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나와 맞는 유산균을 잘 선택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 없고 더욱더 건강하게 장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장암의 진단과 수술적인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내시경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로 완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진행성 대장암이나 전인성 대장암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수술적 치료와 항암 치료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치료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장암 예방에 있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과 함께 운동을 통하여 예방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대장 내시경을 함으로써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이 좀 힘들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장암은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같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뿐만이 아니라 치료 예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건강을 대변하는 몸속의 대장님을 지키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셨죠? 네. 대장학문외과의 김혜진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선택을 했는 아주 작은 이유이기도 하고, 외과 환자의 특성이 있어요. 수술은 급격한 질환으로 병원에 오셔서 수술하고 나면 또 좋아져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있는 그런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입원해서 수술 받고 그다음에 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리고 또 외래에 오셔서 그동안 좋았어요. 그리고 대장암 환자 같으면 5년이 지나서 이제는 나 완치돼서 다 그만 와도 돼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또 힘을 내야지, 그리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서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뵈면 나도 조금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조금 더 하면 더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실은 수술이 많은 기구들은 발전했는 반면에 수술법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대장암 연구를 해서 최종 목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좀 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는 하지만 꼭 필요한 그런 수술법을 개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